도시의 한 조용한 구석에서 일상적인 삶이 흘러가는 곳에서 임신 마지막 주에 있는 한 임산부가 자신의 집에서 벌어진 야간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사건의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조사하기 시작했고 곧 많은 예상치 못한 불안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사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이 비밀의 그물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발견한 것은 너무나 예상치 못했고 충격적이어서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 드러난 진실에 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50년대 말에 다이애나라는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군 복무에 일생을 바친 반면 어머니는 지역 재봉소를 운영하는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이애나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녀가 19살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카페에서 케빈이라는 낯선 사람이 한 남자가 다이애나와 그녀의 친구를 괴롭힐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더 큰 무언가로 발전한 그들의 관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당시 케빈이 결혼한 상태였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와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곧 그들은 함께 살게 되었고 그 후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케빈의 이혼이 완료되자마자 커플은 즉시 결혼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케빈은 근처에서 군 복무를 계속했고 이로 인해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한동안 어머니의 재봉소에서 일했지만 출산 직전에 집에 머물렀습니다. 1979년 9월 말 그녀의 임신은 길어졌고 모두가 아이의 출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월 30일 저녁은 커플이 함께 영화를 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다툼으로 끝났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것과 관련된 지난 몇 달간의 긴장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케빈은 산책을 나가기로 결정하고 가장 가까운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 약 1시간 후 응급 서비스에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명백히 흥분한 케빈은 다이애나와 관련된 심각한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경찰관들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침실에서 그들은 위급한 상태의 다이애나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응급의료진은 부상당한 여성을 검사한 후 그녀의 부상 성격에 대해 예상치 못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의사들이 다이애나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경찰관들은 절차에 따라 케빈을 체포하여 사건 상황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모든 버전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케빈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 요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급차에 타려고 했지만 저지당했습니다. 차량이 떠날 때 케빈은 점차 정신을 차리고 수사관들에게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툰 후 밖에 나가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열쇠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돌아가지 않고 문을 그냥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그는 뒷문이 열린 벤과 그 옆에 어두운 피부의 남자를 보았는데 이는 새벽 2시경의 늦은 시간에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패스트푸드점에 도착했을 때 케빈은 긴 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의 같은 체인의 다른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 개의 버거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전체 여행은 약 40분이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자 케빈은 코골이 소리처럼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침실에서 그는 걱정스러운 상태의 다이애나를 보고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첫째, 한밤중에 음식을 사러 가는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둘째,
40분의 여행 시간은 두 개의 근처 레스토랑 방문을 고려해도 과도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아직 따뜻한 음식이 담긴 봉지를 확인했고 영수증에는 레스토랑 주소와 구매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 케빈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가 병원에 가도록 허락했지만 그 전에 분석을 위한 혈액 샘플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DNA 테스트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범죄 현장에서 다양한 흔적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다이애나의 부상이 총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마도 작지만 무거운 물체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의사들은 그녀와 태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러 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다이애나의 상태가 안정된 후 수술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수사관들은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표준 절차 외에도 다이애나가 발견된 자세가 경찰관들에게 특정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곧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흔적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케빈은 자신과 다이애나가 다툼 직전에 친밀한 순간을 공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DNA 분석의 부재로 인해 가용한 증거 사용 가능성이 제한되었습니다. 케빈과 다이애나의 친척들은 그녀의 상태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며 병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호의적인 결과에 대한 희망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불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이안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고 의사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다이애나는 응급수술을 받았고 이는 그녀의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의식불명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의사들의 예후는 더 낙관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그러한 심각한 부상 후 완전한 회복에 대해 환상을 갖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다이애나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수사관들은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지위를 얻었고 지역 법집행기관은 모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알리바이에도 불구하고 케빈은 여전히 수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내와의 최근 다툼, 잠기지 않은 문, 카페까지의 긴 여행, 그리고 밤에 집 근처에서 보았다는 낯선 사람. 그러나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오스틴과 그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발생했습니다. 87년 12월, 알 수 없는 사람이 한 젊은 여성의 집에 침입했고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개월 후 21살의 한 여성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고 역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79년 7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지만 여성은 몇 주간 의식불명 상태였음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9월 다이애나 사건 발생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31살의 한 여성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범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지만 이는 범인 체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다이애나의 사건을 포함하여 주목할 만한 유사점을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연관된 범죄의 연속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교외에서의 사건 빈도와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그들은 곧 반복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법집행기관은 미디어를 통해 대중, 특히 위험에 처한 1층 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경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우려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여성들은 보호수단을 구매하고 자기 방어 수업을 듣고 일시적으로 친구나 친척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야간 순찰을 조직하고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곧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이웃들이 집 근처에서 본 밝은 피부와 어두운 곱슬머리를 가진 의심스러운 남자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묘사가 모호했지만 수사관들은 이 묘사에 맞는 여러 남성들을 조사했으나 결과는 없었습니다. 다이애나 사건이 발생한 지 7일 후 의사들은 놀랍게도 그녀의 가족에게 그녀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상태는 복잡했습니다. 다이애나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의사들에 따르면 그녀의 의식은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긴 회복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오스틴에서 새로운 불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4살 여성의 아파트에서 침입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녀는 불쾌한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의사들의 감독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점차 맑아졌지만 기억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가족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가족에게 서두르지 말고 기억이 점차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상태가 안정되자 그녀는 퇴원했습니다. 케빈이 기지에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가족은 그녀를 하루 종일 돌볼 수 있는 다이애나의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주 후 비슷한 패턴의 새로운 사건이 도시를 충격에 빠뜨렸고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다이애나는 재활에 열심히 노력했고 언어와 기억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상태는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6주 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물리치료사와의 약속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의사의 놀라움으로 다이애나는 갑자기 반응하며 자신의 결혼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 의사는 자신의 관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케빈의 가능한 관여에 대해 물었고 다이애나는 끄덕임으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경찰서로 갔고 거기서 다이애나는 수사관에게 자신이 갑자기 사건 순간을 기억했으며 그것이 자신의 남편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수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들도 공격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이제 수사관에게는 새로운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케빈이 일련의 사건들에 관여했을 수 있을까? 그는 같은 지역에 살았고 목격자들이 제공한 설명과 일치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의 범행 방식으로 위장하려는 시도였을까?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수사관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다이애나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케빈에게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추가 수사와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친척들이 동의했을 때 이는 그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건들과의 연결고리를 찾기를 바라며 케빈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용의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지인들과 접촉했습니다. 곧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이 알려졌습니다. 케빈의 지인들은 그들 관계의 긴장된 분위기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자주 있는 다툼은 큰 소리의 말다툼을 자주 들었던 이웃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케빈이 아내의 임신 마지막 몇 달 동안 친밀감이 부족하다고 불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케빈 자신은 그들의 관계를 거의 이상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의 추가 정보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케빈은 정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직장에 가고 집에 돌아왔으며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실험실 검사 결과는 흥미로운 발견을 가져왔습니다. 생물학적 흔적 외에도 다이애나의 손톱 밑에서 피부 입자와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샘플 분석을 통해 사건에 관여한 사람의 혈액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케빈의 샘플과 비교했을 때 일치했습니다.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사건의 가능한 시간 순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케빈은 실제로 자신의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카페에서 음식을 구입했습니다. 영수증의 시간과 직원의 증언은 그곳에 그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케빈이 출발하기 전에 사건이 발생했을 수 있으며 그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즉시 카페로 갔을 것이라는 이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가 말한 대로 여행이 40분 걸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건 시간을 포함시켜 이 시간을 과장했을 수 있습니다. 동기에 관해서는 수사관들은 다이애나가 친밀감을 거부한 것이 이유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케빈은 사건 직전에 친밀감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것이 부족하다고 친구들에게 반복적으로 불평했습니다. 이후 수사관들은 다시 다이애나와 이야기했고 그녀는 공격 순간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의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케빈과 같은 지붕 아래 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빈은 다이애나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상점에 있을 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여를 부인하고 원래의 사건 버전을 고수했습니다. 재판 준비는 10달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이애나의 상태는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힘들게였지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그녀의 정신적 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었으며 그녀가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재판 중에 피해자는 그날 밤 비극적인 사건에 관여한 사람으로 케빈을 지목했습니다. 케빈의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방문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의 증언에 비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1980년 11월에 케빈에게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1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 수사관들은 케빈이 체포되기 전 그들 지역에서 2건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피해자들은 살아남았고 가해자를 식별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케빈의 체포 후 이러한 사건들은 중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사건들이 꽤 자주 발생했으며 때로는 몇 주 간격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케빈의 수감 후 수년간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선고 후 다이애나는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케빈은 그녀의 결정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여성은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비극의 결과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뇌는 대부분 회복되었지만 일부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분적으로 청력과 시력을 잃었고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케빈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정시설 체류는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의 사건의 특성 때문에 종종 그에게 적대적으로 대했고 케빈은 정기적으로 의료블록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재검토하는 신청을 할 기회가 생기자 그는 즉시 이를 활용했습니다. 케빈의 요청은 위원회에 의해 여러 번 거절되었고 이후 몇 년 동안 3번의 추가 거절을 받았습니다. 거절의 주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으며 이는 일어난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DNA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케빈은 샘플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분석 비용 부족으로 거부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1996년에 변화했습니다. 당시 법집행기관이 오스틴과 그 주변 지역에 1년의 사건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실험실에 보관된 생물학적 샘플들은 조사관들이 이 사건들을 서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범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케빈은 여전히 주요 용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샘플은 케빈과 같은 해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체포된 제라드 파커의 것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른 일련의 사건들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파커는 형을 살고 있었고 DNA 분석 결과를 받은 후 문자 그대로 며칠 후에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다이애나의 사건도 기억해냈습니다. 비록 종결되었지만 다른 유사한 사건들과의 연관성이 추정되었습니다. 이제 케빈이 이 사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아내 사건에 대한 그의 관여 여부가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파커는 같은 기지에서 근무했으며 비슷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케빈을 감옥에서 방문하여 새로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DNA 샘플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를 원했던 케빈은 동의했습니다.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조사관들은 파커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자백을 기대하며 그와 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커는 일련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다이애나의 사건으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파커가 자신의 군 복무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어떻게 허용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범죄. 조사관들은 파커와의 대화를 계속하며 그의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파커는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불행한 밤에 나쁜 의도로 그 지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케빈과 다이애나의 집에서 소리를 듣고 케빈이 나가면서 문을 잠그지 않은 순간을 기다렸다가 침입했다고 했습니다. 파커는 군사기지에서 서로 다른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케빈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커는 또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관여를 고백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자백과 파커의 유죄와 케빈의 무죄를 확인하는 DNA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판결을 신속히 뒤집을 것을 약속했고 며칠 후 케빈은 16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고한 사람의 장기 구금뿐만 아니라 진범을 찾는 데 걸린 시간 때문에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케빈에게 $10,000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했으나 이는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나중에 그는 감옥에서 보낸 하루당 $100의 추가 지급을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62만 달했습니다. 케빈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는 계속해서 그의 무죄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케빈이 먼저 그녀를 공격한 후 파커가 나타났다는 새로운 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파커는 자신이 들어갔을 때 다이애나가 이미 눈에 띄는 부상 없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애나의 가족은 케빈이 파커를 알고 있었을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문을 열어 두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파커는 기지의 수많은 군인들을 언급하며 케빈을 알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케빈은 파커와의 연결을 부인했고 아내와 싸운 후 열쇠를 가지러 돌아가기 싫어서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오늘날까지 이 결정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이애나는 그날의 부상으로 인해 사건을 다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뇌가 모든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그녀에게 사건을 상기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16년이 지난 후에도 다이애나는 빠른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부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시사했습니다. 파커는 1999년에 최고형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모라토리엄이 도입됨에 따라 그는 계속해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다가 갑자기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상한 증거들을 발견했고, 이는 그들을 특이하고 심지어 기이한 용의자들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이 수수께끼의 해결책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웠습니다. 답은 분명했습니다. 리사 발데스는 1961년 9월 6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의 삶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와 사랑스러운 어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리사는 어머니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들이 어떻게 갈등 없이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10대 시절, 리사는 춤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그것은 그녀의 열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졌고, 그 분야가 막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IT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그녀는 이메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심은 그녀의 경력을 결정지었고, 대학 졸업 후 리사는 그녀의 고향에서 시스템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어머니는 돈을 모아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그녀에게 사주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전망을 볼 수 있는 언덕 위의 주거 단지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였습니다. 리사는 그곳에서 혼자 살면서 일을 발전시키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춤 수업을 계속했고 매주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1998년 5월 16일 저녁, 36살이었던 리사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머니와 몇몇 가족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리사의 어머니는 그녀가 설거지하는 것을 도와주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리사가 다음 날 전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리사가 그날 저녁에 춤을 추러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바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리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며칠 더 계속되었습니다. 월요일, 나흘째 되는 날, 리사의 직장 동료들이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리사가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큰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리사는 항상 책임감 있는 직원이었고 이전에는 통보 없이 사라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사의 어머니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 단지에 있는 리사의 아파트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건물이 경찰 테이프로 봉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었고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어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단지 주민들이 몇 시간 전에 한 아파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만 사항을 확인하던 건물 관리인은 리사의 아파트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들어갔고 즉시 강한 냄새를 감지했으며 이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리사 발데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일부 옷이 없어지고 몸에 뚜렷한 흔적이 있어 수사관들은 즉시 이것이 사고가 아닌 의도적인 범죄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파괴 정도를 조사한 후 그들은 사건이 며칠 전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범행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리사 옆에는 속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파트 바닥과 침대에는 연한 붉은색 얼룩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에어컨은 26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어질러져 있었지만 나중에 수사관들은 리사가 정리정돈에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녀에게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귀중품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석류와 다른 귀중품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없어진 물건은
그녀의 열쇠와 스포츠 가방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범인이 리사의 긴 머리카락 일부를 가져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의 조합은 범인의 개인적인 동기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리사를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아파트 문에 침입 흔적이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리사가 살던 주거 단지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열쇠가 있거나 거주자가 원격으로 문을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의심스러운 사람을 봤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단지 주민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고 곧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리사의 이웃은 이틀 전 휴가에서 돌아와 자신의 문 금속 프레임의 일부가 손상되었고 문 자체에 거의 보이지 않는 짙은 붉은색 얼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관리인에게 보고했지만 아무도 아파트에 침입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사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수사관들은 범인과 이웃의 문틀을 손상시킨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의 논리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원래 목표는 이웃 아파트였을 수 있지만 우연히 리사를 만났을 때 계획을 바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후 이웃의 문을 부수려고 시도했다는 추측도 있었는데 이는 매우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곧 수사관들은 일주일에 한 번 리사의 아파트에 청소하러 오는 청소부에 주목했습니다. 증거가 발견되기 이틀 전 그녀는 평소처럼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무언가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틈새로 들여다봤을 때 그녀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고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적인 순간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청소부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이미 도움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마도 그 목소리는 아직 아파트에 있던 범인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청소부는 또한 리사 옆에 검은색 지퍼 가방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언급했지만 잠깐 들여다본 것뿐이라 확실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은 문 안쪽에 놓여있던 청소부를 위한 돈이 든 개봉되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리사는 항상 그 시간에 보통 집에 없었기 때문에 청소부 방문 하루 전에 돈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이는 범죄가 리사의 어머니가 떠난 후 자정과 이른 아침 사이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리사는 청소부를 위한 돈을 남겼습니다. 이 가설은 그날 밤 위층에서 소음을 듣고 누군가 내려가는 것을 봤지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아래층 이웃들의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수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동기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작은 것들이 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발견된 증거를 분석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리사의 아파트에서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의심스러운 점 중 하나는 올려진 병이 시트였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에게는 특이한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과학수사관들은 이 발견을 주의 깊게 조사하여 리사의 것이 아닌 부분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아파트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 지인들과 친척들을 포함하여 지문을 요청했지만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수사관들이 발견된 지문이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분석을 마쳤을 때 수사관들은 새로운 단서를 얻었습니다. 리사의 손톱 밑에서 피부 입자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범인의 것이었으며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그동안 형사들은 아파트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조사하고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베개 커버 중 하나에 많은 암적색 얼룩이 있었지만 분석 결과 모두 리사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얼룩은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었고
베개 커버는 추가 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보내줬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실수로 다쳤을 수 있다고 추측했으며 이는 꽤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추측은 또 다른 발견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욕실에서 구급상자에서 나온 2개의 사용된 붕대가 범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과 그가 그것들을 버릴 때 병이 시트에 남긴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베개 커버의 흔적은 FB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알 수 없는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리사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입자도 이 남성의 것이었으며 그녀 이웃의 문에 있는 알 수 없는 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DNA 프로필에 일치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이제 용의자들의 DNA와 비교할 수 있는 샘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사의 거주 지역에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데이터베이스의 사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주변 환경도 조사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는 딸이 알버트 캐트라는 남자와 한동안 함께 있었고 사건 다음 날 만남을 계획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캐트는 갑자기 만남을 취소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를 경찰서로 신문하러 초대했습니다. 남자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즉시 그의 붕대로 감싼 손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범죄 도중 다쳤을 수 있다고 의심했는데 이는 이런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알버트 캐트는 즉시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로부터 지문과 DNA 샘플이 채취되어 기존 증거와 비교하기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수사관들의 놀라움으로 결과는 그의 유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발견된 모든 흔적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이로 인해 알버트는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다른 가능한 용의자들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들은 비극 발생 전 며칠 동안 리사의 자동 응답기에 남겨진 메시지를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40명의 발신자 목록이 작성되었지만 한 메시지가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범죄 몇 시간 전 손님들이 아직 리사의 집에 있을 때 알 수 없는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사는 응답하지 않았고 그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타키타, 알다시피. 안녕 리사, 집에 있니? 이 메시지는 리사의 친구 앞에서 들렸고 그녀는 즉시 목소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리사의 동료인 알버트 로빈슨의 목소리였습니다. 알버트는 오랫동안 그녀에게 로맨틱한 관심을 보였지만 리사는 그의 감정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직장에서 연락을 유지하고 친구 집단에서 만났습니다. 리사는 그를 단순히 친구로 여겼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몇 일 후 리사의 가족이 장례식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빈슨이 행사에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리사가 서로 사랑했으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사의 친구들과 어머니는 수사관들에게 로빈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리사는 그 남자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그녀는 그에게 로맨틱한 감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는 그녀와 딸이 항상 서로 솔직하게 대화했으며 리사가 그런 계획을 절대 그녀에게 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빈슨은 신문을 위해 초청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리사를 사랑했으며 결코 그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에게 DNA 샘플과 지문을 제공하기를 거부했고 충분한 증거 없이는 이를 강제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빈슨은 주요 용의자 중 한 명으로 남았고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가 리사에게 집착했을 수 있고 그녀가 그의 감정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그의 가능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특성은 동기를 암시했고 범인이 그녀의 머리카락 일부를 가져갔다는 사실은 그의 집착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후 수사관들은 로빈슨의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얻었습니다. 안에서 그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사의 수십 장의 사진이 모든 곳에 걸려 있었고, 이는 그의 집착에 대한 의심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범죄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이번에는 지문과 DNA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유죄라고 거의 확신했지만, 실험실의 결과는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리사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샘플들은 로빈슨의 샘플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로빈슨은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경찰은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사건은 수년 동안 정체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의 DNA 샘플을 데이터베이스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업데이트를 요청했고, 그가 다른 범죄로 인해 거기에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심각한 실수였다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수사관들은 일치하는 것을 희망하며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지만 매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는 텔레비전에 여러 번 출연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10년에 수사관들은 FBI가 사용하는 새로운 DNA 분석 기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범인의 DNA 샘플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그의 친척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몇 년 후에 나온 유전적 계보학과는 달리 이 방법은 아버지나 형제와 같은 가까운 친척들에게만 작동했습니다. 2011년에 경찰은 그런 비교를 요청하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9월 2일에 수석 수사관은 FBI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베이스의 친척들과 비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이유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용의자들의 DNA 샘플은 항상 비교 전에 재검사되었습니다. 범죄 발생 13년 후에 완전한 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DNA는 52, 세인 앤서니 휴즈의 샘플과 일치했습니다. 최근에 그의 정보가 FBI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 앤서니는 긴 범죄 기록이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FBI 데이터베이스에 DNA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률 변경 후에는 모든 범죄자들이 범죄의 심각성에 상관없이 DNA 샘플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앤서니의 샘플은 경미한 범죄로 체포된 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습니다. 그의 지문도 데이터베이스에 있었고, 리사의 아파트 병이 시트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지어 이 지문을 남긴 정확한 손가락까지 식별했습니다. 앤서니가 체포되기 전에 수사관들은 그의 관여를 확인하는 추가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발견했습니다. 범죄 후 경찰은 리사의 자동응답기에 남긴 메시지가 담긴 오디오 카세트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13년 전에는 사건 발생 전에 받은 전화만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수년이 지난 후 수사관들은 앤서니 휴즈가 사건 다음 날 리색에 전화하여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꽤 평범했고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앤서니를 조사했다면 그들은 그의 광범위한 범죄 이력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리사의 물건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녀의 노트북에서 앤서니에게 속한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리사가 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리사의 친구들과 대화한 후 경찰은 그녀가 고등학교 때 잠시 앤서니와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관들에게 그 남자를 신문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이 시기에 앤서니는 고정된 주소가 없어서 그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용의자의 도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앤서니를 체포한 후 그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련의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는 체포에 저항하지 않았고 사건 없이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신문 중의 수사관들은 먼저 앤서니와 관련 없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그런 다음 서서히 그의 범죄 이력으로 넘어가며 리사 발데스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 앤서니는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부인했지만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자 고등학교에서 만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80년대 말 이후로 그녀를 보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수사관들에게 그들이 그 이후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시간 동안 리사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며 정말로 그 이후로 그녀를 보지 않았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1998년에 왜 그의 DNA가 리사의 아파트에서 발견되었는가? 이 말을 듣자 앤서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수사관들에게 펜과 종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자백을 쓰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앤서니는 갑자기 다른 목적으로 펜을 사용하려 했고 수사관들은 그를 제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붙잡고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앤서니는 계속 울고 소리치며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덮어씌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앤서니는 리사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수사관들은 그녀의 가족에게 용의자가 발견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4년 후에야 시작되었고 리사의 가족은 정의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앤서니는 매우 자신감 있게 보였고 오만함을 보이며 심지어 웃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다음 날들에 그는 성경을 들고 목에 십자가를 걸고 법정에 왔는데 수사관들은 이를 배심원들에게 인상을 주고 그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앤서니가 5년 전에 진단받은 질병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질병은 근육 약화를 유발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어 변호사에 따르면 리사의 아파트에서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한 해의 의학적 검사는 질병이 통제해에 있었고 치료가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그가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사의 손톱 밑에서 그의 피부가 발견되었고 베개 커버에 그의 DNA 흔적이 그리고 병이 시트에 그의 지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앤서니는 80년대 후반 이후로 리사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앤서니가 리사와 다시 연락하여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 수 있지만 리사가 거절했을 때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 앤서니는 현장을 떠났을 것입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그를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 앤서니는 기소를 다투며 13년의 기소지연이 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가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졌고 이는 더 가벼운 형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앤서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16년 후인 2031년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70이 세가 됩니다. 그 이후로 앤서니는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으며 계속해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사의 친척들은 그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가석방 신청이 거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후회의 부재를 나타내며 따라서 범죄자는 석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1999년 9월 9일 롱아일랜드 경찰은 한 걱정된 사람으로부터 우려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알 수 없는 유해가 담긴 오래된 통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에 도착하여 걱정하는 집주인 로널드 코헨을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에 집을 팔았고 짐을 꾸리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 그는 모든 쓰레기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구석에는 55갤런 용량의 크고 더러운 통이 큰 라벨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부착된 메모에는 통이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 없으며 무게와 화학 표시 때문에 운반을 위한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업체는 그 통을 밖으로 가져왔습니다. 코헨은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불쾌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표면에서 그는 손과 하이힐, 여성 신발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양한 물질과 끈적한 녹색 화학 물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코헨은 자신이 이 집에서 9년 동안 살았으며 이 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9년 이상을 그 집에서 살았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통이 지하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집주인의 행동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지하실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탱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만졌고 지문을 찾을 희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유일한 단서는 탱크 자체와 그 내용물이었습니다. 탱크는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탱크가 완전히 작은 검은색과 흰색의 완두콩 크기 플라스틱 구슬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구슬들을 몇 시간 동안 제거해야 했습니다. 탱크 뚜껑이 닫혔을 때 안에 산소가 소진되어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미라화되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내용물을 제거한 후 그것이 어깨 길이의 짙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의 키는 약 150cm였고 나이는 25세에서 35세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의 앞니 2개에 있는 금색 충전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충전물이 중앙 아메리카에서 전형적인 것으로 라틴 아메리카 출신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추측했습니다. 여성은 인조 모피로 만든 러파드 코트와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양모 양말과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상 스타일은 60년대와 70년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은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탱크 바닥에서 수사관들은 액체와 페인트의 혼합물로 밝혀진 끈적한 녹색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탱크 내부에서 그들은 또한 노트북, 화장품 세트, 이미 오랫동안 은퇴한 의사의 명함이 들어있는 지갑이 있는 핸드백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중에 플라스틱 줄기와 잎사귀라는 또 다른 특이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 물건은 나중에 사건에서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방에는 신분증이 없었지만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많은 항목들이 번지거나 판독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정보 복원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노트북의 항목들을 복원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실종된 라틴 아메리카 여성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례도 발견된 여성의 묘사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불행한 여성을 찾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사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시작됩니다. 누구와 친구였는지,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등입니다. 이 경우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통이 발견된 집의 조사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집은 1959년에 지어졌으며 지난 30년 동안 4명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통을 발견한 남자 이전에는 3개의 다른 가족이 그 집에 살았습니다. 모두 부유했고 아이들이 있었으며 법적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사는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다. 집주인 중 한 명이 그러한 통을 지하실에 일시적으로라도 보관했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수사관은 모든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롬, 뉴저지라고 적힌 통 위의 표시에 끌렸습니다. 롬이 통을 제조하는 공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수사관은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직원 중 한 명은 많은 용기들이 위험 물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연방 규정에 따라 제조된 모든 용기에 표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표시는 용기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기에 있는 각 숫자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8 용기의 용량을 나타냅니다. 55 갤런. 숫자 3은 용기 벽의 두께를 나타내며 이는 3mm입니다. 숫자 63은 용기가 1963년 3월에 제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용기에 부착된 녹색 스티커에는 이전에 공장으로부터 이 용기들을 구매했던 화학회사의 로고가 있습니다. 조사관은 이 화학회사가 1970년에 새 소유주를 얻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이 용기에서 나온 녹색 페인트의 생산이 같은 해에 중단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통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구슬들은 장난감, 의자, 장식용 꽃과 같은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조사에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통과 관련된 사건이 1963년 이후에만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설명된 사건들은 녹색 페인트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통이 제조된 7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아마도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했거나 이 녹색 페인트가 사용된 공장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후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노트북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대적인 적외선 기술을 사용하여 노트북 페이지의 정보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고 거의 사라진 기록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신원을 해독하는 것은 조사관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표지 안쪽에서 그들은 문자 A가 앞에 붙은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여성은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었으며 이 번호는 그녀의 등록 번호였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이민자가 고유한 번호를 받습니다. 조사관이 이민국과 시민권 서비스에 연락한 후 그는 제공된 번호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레이나 안젤리카 마르킨이라는 여성으로 1966년 8월에 25세의 나이로 엘살바도르에서 도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레이나의 신원은 1960년 사진과 그녀의 이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레이나의 미국에서의 목표에 대해 명확한 생각이 없었지만 누가 그녀의 계획을 방해했을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조사관은 이리나의 노트북에 있는 모든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전화는 맨해튼 직물지구의 한 회사에 대한 연락처였습니다. 한 여성이 전화를 받았고 만나서 사건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관은 왜 그녀에게 연락했는지 설명했고 그녀는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케이티 안드라데가 사진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느님, 그녀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옆에 서 있던 조사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케이티는 30년 이상 그녀의 마음에 간직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 1967년에 케이티는 뉴욕 맨해튼의 가톨릭 교회에서 처음으로 레이나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익숙한 억양을 들었을 때 케이티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엘살바도르 출신이신가요? 레이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케이티는 기쁘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공동 고향으로 연결된 친밀한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나는 케이티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이혼과 새로운 삶을 희망하며 작년에 뉴욕으로 이사한 것에 대해 그녀는 도심의 공장에서 일했고 가톨릭 여성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레이나는 항상 미소와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유지했습니다. 레이나는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존경받았으며 그들은 그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일 일 후에 그녀는 열심히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일 친구들과 만나 하루의 소식과 사건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자주 레이나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비밀로 한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자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지만 어느 날 레이나는 조사관 케이티에게 그녀의 남자친구가 결혼했으며 그들은 특정 날에만 만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케이티는 친구를 매우 걱정했고 종종 그런 관계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라고 경고하며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레이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내 남자친구는 그의 아내를 떠나 우리에게 아파트를 임대해 주기로 약속했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수수께끼의 남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한 후 그는 라이나가 일을 그만두도록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건강과 미래 아이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반면 케이티는 진짜 이유가 그가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도 라이나의 상태를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나와 케이티는 주간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라이나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케이티가 직접 연락했습니다. 라이나는 항상 만족스러워 보였고 그녀의 남자친구가 곧 아내를 떠날 것이라고 케이티에게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매달 그녀의 남자친구는 라이나를 의사에게 데려갔고 그녀를 돌보고 음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케이티는 그녀의 친구에게 모든 것이 최고로 잘 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저녁, 일과가 끝날 무렵 케이티가 일하던 사무실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캐티는 수화기를 들고 친구 레이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레이나는 그녀의 연인의 아내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헛수고였다고 말했고 그의 모든 약속이 거짓이었다고 반복했습니다. 임신 8개월 차, 파트너가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기다리는데 지친 레이나는 모든 것을 직접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정된 후 그녀는 캐티에게 이미 남자친구의 아내에게 전화해서 진실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대답으로 그녀의 연인은 레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행동에 매우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캐티는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캐티가 레이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들어가서 친구를 여러 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카티가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시선은 즉시 주방 바닥에 놓인 신발에 빠졌습니다. 주방 테이블에는 아직 따뜻한 요리가 있었습니다. 걱정된 카티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주의 깊게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사건 이후 너무 적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임신한 연인과 함께 사라진 남자들의 사례를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 여성을 찾는데 자원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티는 그녀의 친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일터로 돌아온 그녀는 끊임없이 친구의 번호를 눌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나에 대한 걱정은 카티를 한순간도 놓아주지 않았고 그녀는 매일 레이나를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르고 엘살바도르의 친척들과의 연락처도 없어서 카티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카티는 레이나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항상 그녀의 친구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레이나가 이전에 살았던 가톨릭 보육원의 주소를 카티로부터 받은 후 그들은 모든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레이나가 정확한 도착 및 출발 날짜와 함께 그곳에서 일정 기간 살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카티에 따르면 레이나는 임신 2번째나 3번째 달에 보육원을 떠났고 8번째 달에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레이나가 1967년 3월이나 4월에 통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카티의 정보 덕분에 수사관들은 또한 레이나가 통이 발견된 집의 이전 3명의 소유자들처럼 기혼 남성과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서류 조사 결과 통이 보관되어 있던 집의 일부는 원래 집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증축은 1981년에야 세워졌습니다. 이는 통이 이 시기에 지하실로 들어갔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누가 이 증축을 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집의 2번째 소유자인 스탠 밀러에게 집중했습니다. 밀러는 1972년에 집으로 이사했고 즉시 불법 증축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1981년에 그는 모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통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건설 작업 후 남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그 전에 집에 살았던 하워드 아렌스와 대화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레이나가 통에 갇혔을 당시 하워드 아렌스가 40세였고 기혼이며 3 자녀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간주되었지만 수사관들은 한 가지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경력 성공은 그를 플라스틱 제품 회사의 파트너로 만든 그의 장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바닥에는 녹색 페인트와 플라스틱 시트가 있었습니다. 집의 첫 번째 소유자는 그런 재료와 인공꽃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제품을 염색하기 위해 이 페인트를 사용했습니다. 윌킨스는 거의 20년 동안 그의 장인과 알빈 하우프트만이라는 동료와 함께 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972년에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그는 시카고에 집을 팔고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로 이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윌킨스의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향했지만 먼저 그들의 의혹을 확인하고 역시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그의 전 파트너 샨타누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킨에게 컨테이너가 보여졌고 그는 즉시 네, 그런 컨테이너는 녹색 페인트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인식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된 구슬들도 알아보았습니다. 수사관들은 하우프트만에게 그의 전 파트너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우프트만은 하워드가 기술적으로 능숙하고 강하며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빈스가 긴 검은 머리와 금색 치아를 가진 젊은 라틴계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레이나였다고 이해했습니다. 하우프트만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약 1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고 어느 날 그냥 일을 나오지 않았으며 그 후로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우프트만은 또한 이상한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한 번은 윌킨스가 레지나를 위해 아파트를 임대했던 뉴저지에서 화가 난 집주인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주인은 하워드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모든 물건들이 거리에 던져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우프트만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는 즉시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저녁에 그는 텔레비전과 가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1967년에 하우프트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30년 후 수사관들은 엘키니 레이나의 아파트에서 모든 물건을 가져갔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시점에 레이나는 이미 그의 집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1999년 9월 9일 롱아일랜드의 집 아래에서 레이나가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사관들은 플로리다에 있는 하워드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워드는 그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30분 동안 하워드는 이 탱크와 그 내용물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공장에서 일했던 여자를 알고 계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윌킨스는 네, 오래전에. 하지만 우리 관계는 짧았습니다. 제 장인이 알게 되었고 즉시 헤어지라고 주장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에 대한 질문에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그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그녀를 제거하고 탱크에 숨겼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전화 통화로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빈스의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에서 윌킨스는 수사관들의 방문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후 그는 수사관들에게 집을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플로리다의 집에 왔을 때 그들은 영장이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영장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수사관 중 한 명이 하워드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상관에게 전화했습니다. 9월 10일 하워드의 아내는 남편이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워드 윌킨스는 이른 아침에 지갑을 집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시작하여 그가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45분 후 그들은 휴가 중인 친구의 집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하워드는 차고에 있는 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생명의 징후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일어난 일의 이유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깨달은 후 하워드 아렌스는 재판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의 실험실에서 하워드와 아이의 DNA를 비교하여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레이나는 30년 동안 탱크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엘키는 정상적인 삶을 살며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나의 친구인 케이티 안드라데는 여전히 자신을 탓하며 내가 5분이나 10분 일찍 왔더라면 레이나는 아직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레이나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30년 동안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레이나는 엘살바도르로 이송되어 가족 부지에 묻혔습니다. 얼마 후 레이나의 어머니도 사망했고 딸 옆에 묻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개발하고 발각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한 젊은 여성의 특이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부산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에 사로잡힌 이 젊은 여성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상한 행동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많은 토론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부산의 23살 주민 정유정은 2023년 5월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정하고 완벽한 범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증거를 숨기는 방법에 관한 책을 빌렸고 3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범죄학과 경찰 수사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정유정은 범죄 이력이 없었고 범죄자들과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첫눈에 그녀는 평범한 시민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자신과 연결될 수 없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과외 선생님 찾기 앱이 아니면 어디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외 앱이 매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앱들은 종종 많은 개인 교사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곳입니다. 정유정에게 이곳은 멘토를 찾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며칠 안에 그녀는 추가 영어 수업이 필요한 학생의 어머니로 가장하여 부산에 50명이 넘는 과외 선생님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긴 대화 끝에 그녀는 한 여성 과외 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26살이었고 혼자 살았으며 학생들을 자신의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지인들은 그녀를 활기차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진심으로 학생들을 돌보고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잘 들어주고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유정이 혼자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아마 특별히 이상한 점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미래의 학생이 단순히 수줍음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혼자 산다고 확인해 주었고 이틀 후에 소개 수업을 위해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금정구에 위치해 있었으며 정유정이 유일한 보호자이자 친척인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곳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오후 4시쯤 감시 카메라는 유정이 인터넷에서 주문한 교복을 입고 선생님의 아파트로 걸어가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가객이 그녀는 오후 5시 34분경에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은 문에서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유정의 나이에 대해 의심이 있었다면 그것을 표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정은 즉시 아파트로 들어가서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녀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었지만 유정은 이 기회를 이용해 다른 방으로 가서 그 여성이 정말로 혼자 사는지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후 유정은 선생님의 옷장에서 가져온 그녀의 옷을 입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새 옷을 입고 그녀는 근처의 여러 슈퍼마켓으로 갔고 감시 카메라는 그녀가 쓰레기 봉투, 청소용품 및 기타 물품을 구매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 물품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왜 그녀가 이 물건들을 즉시 가져가지 않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경찰관이 그녀를 멈추고 가방을 수색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녀는 그 여성이 이미 아파트에 이러한 물품들을 가지고 있기를 바랐거나 단순히 계획을 잘 세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정이 아파트로 돌아온 후 그녀는 즉시 자신의 존재의 모든 흔적을 철저히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휴대폰, 신분증,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가서 여행 가방을 가져왔고 그런 다음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과외 선생님의 옷을 3개의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 봉투들을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나머지 증거는 여행 가방에 숨겼습니다. 전체 정리 과정은 약 6시간이 걸렸으며 그동안 그녀는 자신의 집과 과외 선생님의 집 사이를 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그녀가 불안한 기색 없이 두 장소 사이를 차분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월 27일 자정쯤 유정은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떠났고 증거가 담긴 여행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세우고 운전석에 부산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양산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정은 무거운 여행 가방을 직접 트렁크에 실었고
운전사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전체 여행 동안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운전사와의 눈 맞춤을 피했습니다. 강가의 외딴 곳에 도착했을 때 유정은 운전색에 멈춰 달라고 부탁했고 그에게 돈을 지불한 후 숲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행 가방을 직접 꺼냈습니다. 유정의 행동은 택시 운전색에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누가 한밤중에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강으로 갈까요? 유정은 운전색에 그녀를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지만 택시 운전사는 호기심과 직감에서 그녀가 돌아올지 보기 위해 주변을 조금 돌아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15분에서 20분 후 그는 그녀가 명백히 더 가벼워진 여행 가방을 들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택시를 세우고 그녀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국은 유정이 운전사가 같은 사람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운전사는 지시를 따랐고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직감을 따라 새벽 3시쯤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는 젊은 여성이 외딴 숲에 무언가를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그녀의 주소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밤 유정의 행동이 철저히 분석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택시 운전사의 정보를 통해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모든 사실을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추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이 도착하여 유정의 가방 조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가방에 이상한 짙은 붉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얼룩의 출처에 대해 묻자 소녀는 당시 생리 중이었으며 가방이 실수로 더럽혀졌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설명을 의심했고 그녀를 지역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유정은 생리 중이 아니었으며 가방의 얼룩은 다른 이유로 생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유정에게 다시 얼룩에 대해 질문하자 그녀는 임신과 숲으로의 여행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냈는데 이 설명이 더 설득력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한편 다른 경찰관들은 주변을 수색하여 키 큰 풀 속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유정을 신문하기 위해 데려왔으나 변호사를 요청하는 대신 그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녀는 영어 수업을 받기 위해 과외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갔을 때 그녀는 바닥에 범죄의 흔적을 보았고 이에 책임이 있는 알 수 없는 남자가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고 침묵하고 도와준다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유정은 불안해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 버전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녀는 성인으로서 과외 선생님을 찾는 것이 부끄러워 학생으로 가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논쟁이 발생했고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 행동한 것이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꾸며낸 이야기로 조사관들의 인내심이 소진된 후 그들은 유정의 할아버지에게 연락하여 경찰서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행동에 대해 듣고 매우 놀라고 슬퍼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어린 시절부터 키웠으며 그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보여주자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유정으로부터 정직한 고백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동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자 그는 손녀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유정은 할아버지를 사랑했거나 상황이 절망적임을 깨달았는지 이 순간 그녀는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영화와 프로그램부터 책과 기사에 이르기까지 실제 범죄와 관련된 모든 것에 열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감정적인 보고는 가장 경험 많은 조사관들조차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과외 선생님,
사건 당일에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을 조사한 후 조사관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인 범죄를 다루고 있었지만 이런 사례는 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정이 특히 한국 심리 스릴러 무력함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영화에서는 한 여성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신원을 가장합니다. 그녀의 브라우저 기록을 보면 매일 이 영화를 시청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그녀의 행동을 영화의 줄거리와 비교했을 때 그들은 분명한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들 이전의 그녀의 삶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생각은 그녀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유정의 메시지와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그녀에게는 할아버지 외에 친구나 지인, 직장이나 가족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 그녀는 최소한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우연이든 불운이든 유정은 은둔 생활을 시작하며 현실 세계나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녀가 이 상황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탈출하려고 시도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고 자신의 아파트, 언어 능력, 친구들이 있는 사람을, 과외 선생님 같은 사람을. 전문가들은 그녀의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질투심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상상 속에서 이미 그녀가 보이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특히 쉬워 보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국은 전고정이 연락했던 50명의 과외 선생님 각각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유정은 그들에게 혼자 사는지, 그리고 그녀의 딸이 수업을 받으러 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했던 한 젊은 여성은 거의 유정을 학생으로 받아들일 뻔했지만 결국 그녀의 아파트가 수업에 너무 작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지금 그녀와 다른 모든 과외 선생님들은 자신의 집에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다는 생각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상한 환상을 실현한 후에도 유정이 전혀 후회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전후에 촬영된 감시 영상에서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단호하고 자신감 있었으며 이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일어난 일 이후에 유정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 그렇게 자기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체포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언론을 위한 사과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성명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불충분해 보였습니다. 유정의 할아버지는 그녀를 어린 시절부터 키웠기 때문에 기자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찾기 시작했고, 이러한 대화 중 하나에서 그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육 실수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한 과외 선생님의 가족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으며 그녀를 혼자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그의 친절함과 관대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손녀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유정의 양육에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해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고 이 느낌은 그를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정과 그녀의 가족 이야기는 광범위한 공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조치가 취해졌다면 이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예방될 수 있었을지 논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연민을 느꼈는데 그들은 그에게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 직전에 유조는 PCLRR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 테스트는 공감 능력, 충동성 및 기생적 생활 방식에 대한 성향을 평가합니다. 이 테스트는 2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점 척도로 평가됩니다. 한국에서는 25점 미만을 받은 사람들을 양심이 없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유조는 28점을 받았습니다. 재판 중 그녀는 용서를 구하며 사건 당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그녀가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유조는 가장 가혹한 형벌을 면했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수만이 알고 있었지만 직감을 따른 택시 운전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그녀가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경계심이 아니었다면 유조는 아마도 잠시 동안 정의를 피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택시 운전사는 유존이 조기 출소하여 복수할 수 있거나 그녀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익명으로 남기를 선택하고 인터뷰와 보상을 피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유조는 교도소에서 꽤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잘 먹고 잘 자고 후회의 기색 없이 고립을 즐깁니다. 한국 언론은 종종 그녀의 외모를 부각시키며 이렇게 젊은 여성이 이토록 심각한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